베트남과 인도네시아. 한국인에게는 언뜻 보면 동남아시아에 있다는 이유로 비슷하다고 느끼는 분도 많지만 알고 보면 매우 다른 두 국가는 한국과는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인도네시아는 수천 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최근 급격한 성장을 하며 많은 나라에서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하고 있죠. 특히 대한민국에서는 신남방 정책의 일환으로 인도네시아와 우호를 다지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한국의 기업들이 인도네시아를 기회의 땅으로 생각하며 적극적으로 그들과 교류하며 다양한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의 KFX 사업도 인도네시아와 진행 중에 있을 정도로 대한민국과는 점점 유기적으로 관계가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기존의 동남아시아의 한국의 투자 거점이자 막강한 관심을 받던 베트남은 한국의 인도네시아와의 관계를 두고 불안해하고 있는 정황이 나타납니다. 특히 이번에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심각한 사태에서 베트남 사람들의 진면목이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한국과의 관계가 소홀해질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더욱 자불안석이라고 합니다. 그간 베트남에서 보여준 다양한 행태는 한국에서 끊임없는 논란이 되고 있고 이는 그들의 노력이 없이는 회복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이를 막기 위해 베트남 한인사회에서도 한국과 베트남의 우정은 국경이 없습니다라는 캐치프레이즈로 베트남 국민 돕기에 나서는 등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으나 아무래도 인도네시아와 같은 전폭적인 지지는 현재 한국에서 얻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번 베트남의 한국에 대한 행동을 비웃듯이 인도네시아는 이번 사태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대해 기존과 다름없는 관계를 보여주며 대한민국이 어려운 상황에서 당황하지 않도록 행동했습니다. 이는 곧바로 한국의 보답이 담긴 대응으로 이어졌죠. 한국 정부가 우방인 유럽권도 제치고 인도네시아를 우선적으로 도와주기로 한 것입니다. 한국 정부는 인도네시아에 테스트 키트와 각종 관련 용품 50만 달러의 지원에 나섰습니다. 8일 자카르타에서 인도네시아 국가 재난방지청에 분무형 소독기 300대 약 10만 달러 상당을 1차로 전달했고 이어 40만 달러 상당의 한국산 유전자 증폭 방식 진단 키트를 현지로 수송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창범 주 인도네시아 한국 대사는 인도네시아에 대해 우선적으로 지원이 이루어지게 됐다며 인도네시아는 신남방 정책의 주요 파트너 중 하나로 아세안 10개국 중 유일하게 한국과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어려울 때 친구가 진정한 친구라는 말을 실천에 옮길 수 있어 기쁘다며 인도네시아의 방역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한국의 지원이 도움이 되길 바란다. 분무형 소독기에 이어 진단키트를 빨리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강경화 외교장관은 지난달 28일 레트노 마르수디 인도네시아 외교장관이 방역용품 지원을 요청하자 여력이 닿는 대로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LG, CJ, 현대차 등 인도네시아 진출 한국 기업과 한인회 등 민간에서도 인도네시아 돕기에 나섰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이번 사태 최전선에서 고군분투하는 인도네시아 의료진이 쓸 방역복 5만 세트 약 50만 달러를 지원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무아베지 인도네시아 국가재난방지청 본부장은 인도네시아 의료진의 방역용품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현대차에 진심으로 감사의 뜻을 전한다며 어려움 속에서 도움의 손길을 준 현대차는 인도네시아의 진정한 파트너이자 영원한 동반자라고 고마움을 표시했습니다. 한국은 정부와 민간까지 현재 가진 역량을 동원해서 인도네시아의 어려운 상황을 우선적으로 돕기로 정했고 이를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동남아시아에서는 한국의 투자를 제일 많이 받으며 제일 전략적 관계라고 생각하는 베트남에서는 이런 상황이 서운할 것이며 한편으로는 이해하기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공식적으로 세파를 맺은 것은 인도네시아이지 베트남이 아닙니다. 또한 베트남은 한국에게 그들이 생각하는 전략적 관계에 있다는 것에 반해 이번 사태에 말도 안 되는 행동을 서슴지 않았죠. 베트남 국민이 한국의 태극기에 대해 모욕적인 행동을 한 것은 둘째로 치더라도 정부 차원에서 일본인과 한국인을 같은 기준으로 대하지 않고 차별 행동을 했으며 한국의 비행기를 사전 협의도 없이 회항시킨 것이나 즐겁게 신혼여행을 간 한국인들을 따로 격리한 것이 문제가 된 것이죠. 이는 한국이 그동안 베트남의 성장에 기여한 바가 크지만 그들은 이를 당연하게 생각하고 한국을 만만하게 보고 있었으니 이런 행동도 할 수 있었을 겁니다. 고맙다고 생각했다면 적어도 다른 국가와 다른 기준을 제시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이런 식으로 대우할 수 없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반해 일본은 아직도 친해지고 싶지만 어려운 상대이므로 이렇게 함부로 행동할 수 없는 것이겠죠. 하지만 그들은 본인들에게 더 도움을 주고 이해해주는 사람들에게 잘했어야 했는데 그 점을 잘못 판단한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특성상 베트남이 절실히 도움을 요청하고 우호적인 자세를 보여줬다면 이번 인도네시아의 지원 같은 적극적인 지원이 그들에게도 돌아갔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은연중에 나온 그들의 행동은 평소에 그들이 가지고 있던 한국에 대한 생각을 반영하고 있다고 판단되었고 한국의 여론은 급속히 안 좋게 흘러가게 되었죠. 인도네시아는 한국에게 있어서 베트남보다는 적은 투자가 이루어져 왔으나 지금까지 끊임없는 교류가 이어져 왔고 한국에게는 많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나라로 평가되어 왔습니다. 인도네시아 또한 이를 잘 알고 있으며 한국과 함께 동반자로서 성장하기 위해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특히 수천 개의 선물이 이루어진 인도네시아는 기반 시설의 설치가 부족해 한국이 매우 큰 도움이 되었죠. 일례로 한국은 인도네시아 각 지역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발주한 왕푸 수력발전소 사업을 수주하여 그들에게 전력을 공급했으며 여기서 인정받은 능력을 바탕으로 두 번째 발전소인 땅가무스 발전소까지 건설하게 됩니다. 한국으로서는 해외에서 이뤄지는 최초의 수력발전소 수주였죠. 중국에서는 이러한 인도네시아 시장의 잠재력을 알아보고 뒤늦게 또 그들의 주특기인 저가 정책으로 한국의 시장을 빼앗기를 시전하려고 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는 2019년 북스마트라주에 전력을 공급하는 사보르바 수력발전 파트너로 또다시 한국 중부발전을 선택했습니다. 이는 한국의 경쟁력 있는 수주 경험과 뛰어난 시공 능력도 중요했지만 타 국가와 다른 한국의 특징이 있어서 가능했습니다. 그 특징은 현지에서 한국인이 보여준 배려와 헌신 덕분입니다. 발전소를 건설할 때마다 조금씩 발생하는 원주민들과의 마찰에 대해서 한국인들은 항상 진심으로 그들과 소통하고 문제를 개선해왔습니다. 원주민들의 옥수수 탈곡을 돕고 아이들과 함께 놀며 그들과 친밀감을 쌓는가 하면 보육원 지원, 컴퓨터 교실 운영, 화장실 설치, 학교 교재 지원 및 장학금 지원 등을 하며 물심양면으로 그들의 생활 수준 향상을 도왔죠. 지난 2016년에는 신화붕 화산이 폭발함으로 인해 근처에 있던 송전탑이 녹아버리자 한국 중부발전에서는 이것을 새로 짓는 수고까지 했습니다. 또한 땅가무스 지역에서는 그동안 무분별한 산림 개발로 인해 오랜 기간 자연이 훼손되고 있었는데 중부발전 측에서 인근에 거주하는 여성들을 상대로 친환경 커피 재배에 대한 전문적인 지원을 했으며 지역의 커피 산업을 위한 노력까지 지속해오고 있죠. 상대방을 일로서만 대하지 않고 함께 걸어나가는 발전적인 모습이 양국에 있어서 얼마나 큰 신뢰를 가져오는지 알 수 있는 케이스입니다. 인도네시아는 이러한 한국의 선진적이고 뛰어난 기술력과 인간적인 따뜻한 배려심 그리고 양국의 발전 가능성을 놓치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이는 한국의 신남방 정책 방향과도 맞아떨어지면서 양국의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들었으며 미래의 동반자로서 함께 나아가는 원동력을 제공하게 됩니다. 이는 이번 사태에서 빛을 발하며 서로 간 관계를 재확인하는 기회를 만들어 주었고 다른 나라들이 한국인과 한국발 외국인들을 입국 금지하는 와중에서도 한결같이 평소처럼 한국인들이 자유롭게 출입국을 하도록 배려해 주었습니다. 인도네시아도 초기 한국의 위험한 사정을 몰랐을 리가 없었겠지만 이런 선택을 한 것입니다. 한국은 감사함을 잊지 않는 국가이죠. 이런 인도네시아의 배려는 바로 한국의 보답으로 돌아갔으며 어려운 상황에서 양국의 관계는 더욱 빛을 냅니다. 문제는 한국의 어려운 사정에서 나타난 어이없는 베트남의 행동과 더 어이없는 그들의 섭섭함의 표시입니다. 베트남 사람들은 왜 이런 행동을 보이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그들 내면에 깔려있는 베트남만의 특징이 있어서입니다. 베트남에게 한국인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는 베트남에게 진심을 다해 응원해주고 경제적인 도움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베트남 사람들은 우리를 그만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베트남이 생각하는 중국은 인구가 너무 많아서 현실적으로 따라잡기 힘들고 베트남이 생각하는 일본은 오래전부터 베트남에게 문화 경제적으로 영향력을 주는 선진국이라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다릅니다. 베트남은 한국을 선진국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데다가 과거 한국이 경제가 이만큼 발전하지 않았던 시절에 베트남이 한국보다 더 풍요로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한국은 미국의 등 뒤에 있어서 지금 이렇게 발전했다는 생각이 있죠. 그러면서 본인들은 반미 인터뷰를 하면서 가짜 뉴스를 만들고 그 와중에 혐한도 섞어서 하고 있다고 합니다. 베트남의 언론 자유지수는 대표적인 180개 국가 중 176위로 최하위입니다. 177위인 중국과 179위인 북한과 비슷한 수준으로 베트남 국민들도 언론을 잘 믿지 않습니다. 대신 페이스북 등 SNS를 믿게 되는데 최근 태극기에 장난을 쳐서 조롱한 베트남인도 이런 방법을 이용해서 널리 알린 것이죠. 더불어 일본인은 무사 통과하고 한국인만 격리된 병원 건물은 화장실에 물도 내려가지 않는 상태였다고 하며 대한민국 외교부가 항의 의사로 다른 호텔을 알아보려고 노력했으나 호텔의 거부로 열악한 병원에서 지내다가 귀국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격리된 후 제공된 도시락은 너무 형편이 없어서 베트남 한인회가 준비해준 도시락으로 버티게 되었다고 하는데 베트남 국민들은 한국인들이 베트남의 세금으로 자국민들보다 좋은 대우를 받는다고 격앙되었다고 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4월 14일
베트남인이 한국에서 확진을 받아 격리된 것까지 한국에서 확진된 베트남인들은 완치되어 태어날 때까지 한국에서 치료를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들이 이런 사실을 알고도 이렇게 반응할지 궁금합니다.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베트남은 한국을 자신의 발전을 위한 발판 이상으로 생각하지 않으며 자기들도 지금처럼 빠르게 성장하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한국을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다는 생각인데 이와 같은 생각을 대부분의 베트남 국민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을 쉽게 보고 있으며 한국이 잘하는 것들, 특히 스마트폰이나 자동차 같은 것들을 자신들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자신만만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한국 대부분 공장이 베트남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한국은 베트남에게 수많은 경제적 혜택을 주었습니다. 베트남에 진출한 우리 기업만 8,000개를 넘었고 특히나 삼성 단독으로 베트남 국내 총생산 GDP의 20%를 담당하며 베트남 전체 수출 물량의 30%를 담당합니다. 이러다 보니 삼성이 본인들의 기업인 것 마냥 의기양양한 베트남 사람들도 있으며 시간이 지나면서 본인들이 세계적으로 잘 나간다는 착각에 빠지면서 정작 은인인 한국을 은연중에 낮게 보는 상황에 온 것입니다. 이는 베트남의 경제가 더욱 발전할수록 심해질 것으로 전망합니다. 그렇다면 최근 베트남의 급격한 경제 성장은 순수하게 베트남 자국의 능력으로 이어진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겠죠. 과연 한국이 여기서 빠지면 그들이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한 국가의 국민들을 무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지만 대우를 해줬을 때 그에 맞는 행동을 하지 못한다면 그 대우는 오히려 실망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으며 관계는 그에 맞는 대가를 치르지 않고서는 쉽게 회복되기 힘들 것입니다. 이런 예를 베트남과 인도네시아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세계 1위국가로 빠른 속도로 전진하는 한국과 이를 보며 더 협력을 강화하는 인도네시아, 그리고 이를 시기하며 이용만 하려는 베트남. 과연 대한민국의 선택과 행동은 두 나라의 미래에 어떠한 영향을 줄까요? 받은 만큼 돌려주는 한국이 그들에게 무엇을 돌려줄지는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이상 이슈트래커였습니다. 추천 한번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오늘도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화면의 위 두 가지 조금은 우울한 이 이슈에 대해서 정리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한국을 항상 응원하는 돈 되는 라디오 채널로서 이렇게 안타까운 소식을 두 개나 전하려니 마음이 조금 아픈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슈부터 가보죠. 이 아래 있는 이슈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에 관한 이야기죠. 두산은 저번에도 언급드렸지만 신규 수주액도 2016년에 10조에서 현재 계속 떨어져서 반토막이 난 상황이고, 계열사 두산중공업도 있고 두산 인프라코어도 있고 두산 밥캣도 있고 이런 계열사 재무구조를 일일이 한번 조회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FN 가이드 같은 데서 부채 비율이 최악의 수준을 달리고 있습니다. 그나마 괜찮다 하는 곳이 두산 밥캣, 인프라코어 이 정도 수준이고, 두산이랑 주두산 그리고 두산중공업 이런 곳은 부채 비율이 300%를 넘긴 수준입니다. 자기가 가진 총 자본 대비 부채가 결국에 3배다 이런 상황인데, 회계상의 물론 숫자이기 때문에 소위 청산가치 등 따져봐야 될 부분이 많아서 바로 이것을 현실에 적용한다라는 것은 조금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지만, 단순히 해석을 하면 가진 두산의 자본을 다 갖다 팔아도 지금 당장 자기 자본 대비 2배 이상의 부채가 더 쌓여 있다는 의미죠.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 보면 2016년부터 꾸준히 수천억 원대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죠. 결론적으로 두산이 이번 연도 갚아야 될 차입금인 5조 수준의 금액 중에 다음 달까지 갚아야 될 약 1조 수준을 산업은행을 포함한 채권단에서 지금 대출 형태로 지원을 했다라고 이 언론에 나오긴 하는데, 어쨌든 대출을 해준 겁니다. 갚아야 되는 돈이고, 두산은 이에 따라서 재무구조 개선 계획을 채권단에 전달을 한 상황이죠. 두산그룹의 자구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일일이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이게 어느 정도는 예측이 가능합니다. 가능한 두산의 일단 태도, 그러니까 가능한 모든 자산에 대한 매각 가능성을 열어뒀다라는 두산의 태도를 우리가 첫 번째 포인트로 참조하고, 그 다음에 시장 전문가들의 의견들이 있어요. 다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종합해서 제가 전해드리면 100% 맞지는 않겠지만 그냥 흐름 정도는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산 솔루스 그리고 두산 퓨얼셀 등의 알짜 자산은 사실상 매각 가능성이 확정된 상황이고요. 솔루스랑 퓨얼셀의 지금 시가총액이 오늘 종가 기준으로 8,600억 그리고 3,800억 수준이니까 요걸 다 팔아도 당장 올해 돌아오는 이 대출, 그러니까 산업은행에서 해주는 대출금
그리고 외화 채권이 있거든요. 그걸 대출로 뭐 전환해주는 승인 과정을 거치고 있는데 그거랑 그리고 이 두 개의 알짜 회사들 다 팔아 제껴도 올해 돌아오는 이 차입금을 갚을 능력이 안 된다는 게 지금 현실이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도 현실적으로 이 채권단에 제출된 자구안에 뭐 두산 인프라코어나 두산 바켓에 대한 지배구조 개선이라든지 지배구조 개선까지는 일단 거의 확정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건전한 회사와의 연결고리를 어느 정도 멀게 해놔야 되거든요. 이건 뭐 얘기하다 보면 끝이 없는데 지배구조 개선안이 들어갈 것 같고, 그 다음에 두산건설에 대한 매각이나 이거 좀 세게 간다면 두산중공업의 일부 사업부, 그러니까 두산중공업은 다 팔아제끼는 건 오바고 일부 사업부를 분할해서 매각한다든지, 그건 사업이 얼마나 운용이 잘 되냐 안 되냐를 따져서 그런 강수들을 포함해서 대규모 인력 구조조정 계획이 포함되어 있을 거라 뭐 판단이 됩니다. 두산 솔루스 지분 매각 같은 경우에는 제가 확정적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이미 협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PEF, 그러니까 사모펀드 스카이레이크 인베스트먼트와의 협상은 결렬됐는데 그 유력 인수 대상이었거든요, 이쪽이. 근데 이거를 팔기 위해서 이미 두산그룹이 움직이고 있다. 그리고 두산 측이 매각하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라고 뭐 밝혔고, 시장 공개 매각 정도로 저는 이제 뭐라고 해야 되죠? 이제 방향성이 결정되지 않을까. 하지만 이걸 매각한다고 해서 유동성 측면에서, 그러니까 유동성이라는 결국에 유동 자본을 다 팔아 제꼈을 때 그게 현찰이 잘 나오냐, 그래가지고 지금 위기를 넘길 수 있냐, 이런 거를 판단하는 지표인데 그 유동성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을지는 조금은 의문이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래서 결국에 지배구조 개선이나 그 이유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자, 이 정도로 첫 번째 주제 마무리하고 두 번째로 가보면 요것도 좀 우울한 이슈죠. 현대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글로벌 이슈로 세계 경제가 마비되면서 기아차가 우선 국내 공장 3곳을 일주일간 가동 중지시키기로 결정을 했죠. 현대차도 생산 라인 일부 가동 중지가 이미 시행이 됐고요. 자, 근데 이번 건은 한 달 전쯤 있었던 가동 중지랑은 차원이 다른 결정입니다. 그때는 실질적인 수출 경기가 얼어붙은 게 아니라 단지 직원 보호, 뭐 국민 생명 보호 차원에서 가동 중지가 이루어졌던 건데, 이번에는 실질적으로 수출 경기가 지금 얼어붙고 있고 자동차 부분에서 수출 절벽에 이르면서 공급 초과 상태가 급격하게 일어나서 지금 그 자동차를 수출하는, 뭐 예를 들어 그 배로 수출한다 하면 선적 부두 같은 곳 한번 가보시면 거기 야적장에 저도 이제 기사를 통해서 리서칭을 한 건데 현대차, 기아차 물량이 아주 빼곡하게 차 있습니다. 이런 게 반도체도 마찬가지고요,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소위 사이클 산업이라는 것은 재고 물량, 고정 거래가, 결국에 같은 말인데 재고 물량에 의해서 경기가 좌지우지되는 것을 우리가 감지할 수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현재 최악의 순간을 지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안 팔려가지고 생산한 게 계속 재고로 쌓이게 되면 그것이 결국에 중고가 돼가는 거고, 그걸 감가상각 처리돼가고, 그 다음에 캐시플로우, 프리 캐시플로우가 FCF가 이제 흐르지 않게 되고 기업 안에서, 그럼 신용 경색이 일어나고 그런 과정을 밟게 되는 거죠. 현대차가 그렇게 될 거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런 어떤 안 좋은 흐름, 안 좋은 신호 중에 하나로 재고 물량이 이렇게 쌓이는 것이 있고, 그것이 현대차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는 측면이죠. 물론 지금 현대차 신차들이 디자인이 잘 나오고 내수는 그래도 자동차가 3월에는 내수 수출 다 괜찮긴 했어요. 근데 4월이 문제죠. 근데 자동차가 또 필수 소비재잖아요. 그래서 저도 현대차를 중장기적으로는 지금의 어떤 시가총액을 생각해보면 배당도 그렇고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필수 소비재이기 때문에 10년이 돼서 만약에 차를 바꿔야 된다, 제가 그러면 상황이 아무리 지금과 같은 상황이더라도 10년 돼서 조금 만약에 바꿀 마음이 확고했는데 이거를 몇 개월 미루지, 마음에 드는 차가 나왔으면, 뭐 예를 들어 G80이 마음에 든다, GV80이 마음에 든다 하면 그거를 신청해가지고 집 앞으로 가져다 달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뭔가 그거를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지, 그 10년 돼서 바꿀 차를 뭐 5년 후에 바꾼다거나 이러진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B2C 측면에서 휴대폰이나 자동차가 단기적으로 뭔가 큰 어려움을 겪는 것은 이런 상황에서 당연하지만, 그게 아주
결국에는 소비는 일어난다라는 결국의 이야기죠. 필수 소비재 개념이. 오히려 요즘 같은 세상에서는 또 대중교통 타는 사람이 또 자동차를 더 이제 살려고 하는 것도 있고 3월 내수는 오히려 10% 증가했어요. 그리고 수출도 3월에는 1%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이번 사태 거의 이전에 주문은 이미 들어갔던 물량이기 때문에 4월 수치를 고려해야 되는데 수치적으로 표현되는 걸 기다리기 전에 실질적인 현장의 모습을 우리가 야적장에서 재고가 쌓이는 걸로 확인할 수 있다. 즉 단기적으로 장기적으로는 모르겠지만 단기적으로 수출 시장에서는 확실한 찬바람이 불고 있다라는 것이 합리적인 내용입니다. 내수는 또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이 좋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이야기고요. 내수 분위기는 괜찮다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좀 어느 정도 얼은 게 풀리고 있다. 그렇지만 현대차 매출의 70%가 수출에서 나오기 때문에 기업에 대해서 논할 때는 또 지금 찬바람이 확실히 불고 있고 그래서 기아차가 지금 소아 1공장, 소아 2공장, 뭐 광주 2공장 같은 것을 이제 가동 중지 하자고 이제 노동조합에 23일에서 29일간 가동 중지하자. 지금 이번 달만 공장별로 약 5,000대씩 공급이 넘칠 것 같다. 지금 해외 수출 절벽도 있고 차량을 생산해도 팔 수가 없다. 멈춰야 된다. 지금 그리고 뭐 지금 말한 그런 공장들이 결국에는 카니발, 스팅어, K9, 스포티지, 소울, 프라이드, 스토닉 이런 것들 만드는 곳이거든요. 이 공장들이 수출 비중이 꽤 있는 높은 그런 차종들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노조의 공장 가동 중단이 이제 제한된 상황이고 기아차의 생산량으로 치면 한 2만 대 정도 줄어들 것 같고요. 연간 생산량에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현대차는 투싼을 생산하는 곳이죠. 울산 5공장 2라인의 가동을 이제 오늘부터 일단 중단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5일 동안 17일까지 중단을 할 것 같고 지금 한국 GM이나 예를 들자면 르노 삼성 이런 데에도 지금 휴업이 불가능한 상황이고 이것은 자동차에만 적용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제가 현대차에 대한 이야기를 그냥 끌고 왔는데 그냥 눈에 보여서 석유화학, 조선, 철강 이런 쪽 지금 업계의 상황